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30만 명 많은 95만 명에 달하고 예상 세액은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종부세가 국민 98%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종부세가 지나치다며 위헌 소송 등 조세 저항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전면 등교가 실시됐지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가 큽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험도를 전국 평균 높음,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평가했습니다. 선대위 쇄신 전권을 넘겨받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늘이 새로운 민주당 1일차라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인선을 앞두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며 이른바 3김 체제 출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의 윗선 개입 여부와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로비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피살된 여성이 5번이나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범행 직전까지 경찰과 12차례 통화했지만 참극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룹 BTS가 아시아 가수 최초로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서 대상격인 올해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4년 전 미국 데뷔 무대를 했던 곳에서 대상을 받은 BTS는 큰 사랑에 감사한다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집값 상승분은 만져본 적도 없고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이라도 내란 말이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부터 발송에 들어갔지만 홈택스 등을 통해 미리 종부세 금액을 확인한 이들이 한 말입니다. 종부세 대상이나 세금 규모 모두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만 부담일 뿐 1주택자나 다른 국민은 종부세 폭탄과 별 상관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첫 소식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94만 7천 명, 지난해보다 28만 명 증가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10만 명가량 늘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3배 가깝게 많았습니다. 고지된 세액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5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약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자 중 절반인 48만 5천 명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2조 7천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13만 명 늘었고 세금도 3배 증가했습니다. 법인이 부담할 종부세는 2조 3천억 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전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지나친 부담 증가에 선을 그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중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13만 2천 명, 고지세액은 2천억 원입니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은 시작됐고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서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며 250만 원을 넘으면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현행 종부세 법률을 적용하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이렇게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우려했던 조세 저항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위헌 소송을 제기하자는 벽보가 붙고 실제로 소송 준비에 들어간 곳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1주택자는 종부세 폭탄과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1주택자도 세 부담이 50%나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3배가 된 사람까지 있고요. 계속해서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게시판에 높아진 종부세에 항의하는 벽보가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조세 평등 원칙을 위반한 징벌적 세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위헌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들 온성이 아주 부글부글합니다. 도움이라는 과표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옵니다. 이중과세죠. 이건 세계 세제 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건 다주택자는 물론 1세대 1주택자까지
종부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들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금액을 9억에서 11억 원으로 높였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13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세대당 평균 납부액 역시 100만 원에서 올해 151만 원으로 50% 넘게 뛰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세금이 급증해 1주택자이더라도 3배 가까이 늘어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팔아서 뭐 현금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세금을 매년 이렇게 현금으로 생활비로 써야 되는 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게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4명 중 3명은 평균 세액이 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진통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이게 폭탄이다 아니다 부자 증세다 논란이 많죠. 경제부 배준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정부가 종부세는 국민 98%는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수치가 맞는 겁니까? 이 보통 통계에서 분모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95만 명인데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으로 나누면 2%만 종부세 대상이 되죠. 하지만 내 식구가 사는 집에 아버지가 종부세를 내면 나머지 75%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정부 설명은 조금 억측이 있는 셈이고요. 이게 집을 한 채라도 가진 가구가 1,173만 가구고 또 개인 종부세 부과 대상 숫자를 감안해 보면 이 집이 있는 사람 중에서 7.5%는 종부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77.5%로 봐야겠군요. 예. 그런데 이 종부세 전체 세액이 3배 넘게 늘었으면은 그러면 1인당 내야 할 금액도 그만큼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흔히 강남의 한 채, 또 마포의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 계산하는 사례를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나 하시겠지만 이번 자료에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을 포함한 이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 41만 5천 명이나 됩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동떨어진 예는 아닐 듯 싶은데요.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 22억 원인 반포 자이 아파트와 서울 동작구의 9억 원대 상도 더샵 1차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가진 다주택자 사례로 계산해봤습니다. 올해 종부세는 6,139만 원으로 지난해 2,120만 원보다 4천만 원 올랐습니다. 4천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2년 전 1,000만 원에서 2배가 올랐는데 이번엔 3배가 오른 거죠. 와. 기재부에서도 다주택자 과세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시가 26억 원인 이 아파트와 이 강남구의 시가 27억 원인 F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이 종부세액이 5,869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세금 규모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던가 아니면 뭐 세금을 많이 내라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도 이렇게 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있습니까? 부동산에?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취득세율을 중과하는데요. 지난 2018년에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7%에서 12%로 올렸고 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0%에서 15%로 올렸습니다. 네. 영국도 2018년에 고가주택의 범위를 조정해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렸고요. 이 프랑스는 순자산이 13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8억 원 정도를 초과하면 우리의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부동산 부유세를 부과합니다. 대신 이들 국가들은 이 팔 때 차익이 붙는 양도세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싱가포르는 양도세 최고 세율을 4% 낮췄고 프랑스는 6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공제해 줍니다. 미국도 재산세율은 높지만 거래세가 대부분 0.5% 미만으로 낮고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6월 1년 미만 주택 거래 시의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늘었고 이 최고 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높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보다 일단 종부세를 내면서 좀 버티자 이런 기류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 보유세 나는 건 당연할 수도 있죠. 비싸더라도. 그것들을 거래가 자유롭게 되어야 네.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수급은 꽉 막혀놓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종부세 부담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어떤 곳은 막 수천만 원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면은 좀 집을 팔지 않을까요? 네, 그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가 최대 75%까지 높아져 있어가지고
이 집을 팔아서 10억 원의 차익이 생겨도 7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다만 내년에도 올해만큼 종부세 인상이 예고돼 있고 이 다주택자들이 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팔기보다는 증여를 택하거나 이 전세나 월세로 세금 부담을 전가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주택자들이 지금 전세를 갖고 있던 거를 그 보증보세로 돌릴 거고요. 보증보세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도 그 비용을 더 올리겠죠. 그럼 결국은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돌아 간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내년 대선 앞두고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대선 주자들의 종부세 어떤 의견이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지난 14일 SNS 게시글을 통해서 종부세는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이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며 이 상위권만 대변하는 그런 정치는 하지 말라고 윤 후보를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해서 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0.17%에서 1.0% 수준으로 올리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종부세 부담이 현실화됐으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11월인데 이제 개학하는 느낌이라고까지 하네요. 하지만 학생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12.8%에 불과하고 학교 확산세도 심상치 않아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아주 큽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등교 시간에 맞춰 학생들이 하나둘씩 교문에 들어서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교육감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전면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무려 1년 8개월 만입니다. 학생들은 오랜만에 교실에서 친구들을 만날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걱정도 컸습니다. 조심해야겠다고 드네요, 생각이. 학생들, 초등학교들도 되게 대량으로 막 몇십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굳이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불안감이 좀 들고 있어요. 특히 소아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데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확진이 잇따르는 점도 우려됩니다. 이 초등학교에서는 4학년 학생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검사 결과 추가로 3명이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 감염은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376명이 확진돼 직전 일주일보다 80명이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과거처럼 일부만 등교하는 등 전면 등교에 다시 제한을 둘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일주일 만에 최고 수준인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고 전국 위험도도 높음 수준을 보였습니다. 11월 초만 해도 병상 대기자가 1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900명을 넘으며 의료 대응 역량까지 한계에 봉착했죠. 비상계획을 실행할 단계가 아니라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결국 상황이 악화될 시 일상회복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의료 대응과 중증 발생률, 예방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5단계로 나타낸 코로나19 위험도 지표가 일주일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국 위험도는 높음, 수도권 위험도는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평가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모두 2단계씩 급등한 겁니다. 수도권의 병상 여력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첫 평가 이후에 2주 만에 수도권의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비상계획을 발동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상황이 더 악화하면 일상회복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를 좀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시간을 좀 늦출 수 있다고 보고요. 위중증 환자로 따지면 한 750명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그 이상은 붕괴가 예상된다.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사흘째 500명을 넘었고 신규 확진자도 일요일 기준 최다를 보였습니다.
수도권 병상은 여유가 없어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9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에 따른 병상 확보는 다음 주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당국은 급한 대로 추가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방역 패스에 접종 유효 기간을 두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새로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주주 3인방을 651억 원 배임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43억 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른바 그 윗선의 개입 여부나 50억 원 클럽 의혹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구속기간 만료일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그동안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최소 651억 원의 배당 이익을 포함해 지난달 말 분양 완료된 마지막 블록의 시행 이익까지 산출하면 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뒤 실제 5억 원을 줬고 남 변호사는 정민용 변호사에게 35억 원을 건넸다는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4일간 수사에서 대장동 4인방만 기소하는 아쉬운 성적표를 냈습니다. 윗선 개입과 정관계 로비 등은 변죽만 눌렸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5억 원을, 남욱 변호사는 정민용 변호사에게 35억 원을 건넸다는데 그럼 받은 돈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등은 수사가 안 된 걸까요? 또 성남도공 사장을 압박해 그만두겠다는 의혹은 어떻게 된 걸까요?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아직 궁금한 게 많습니다. 법조팀 길기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오늘 3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내용을 보니까 새로 나온 건 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3인방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피해를 줬다고 봐왔는데요. 저번 김만배 남욱 영장 때와 달리 이번에 기소할 때는 시행이익을 추가해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제시했고 정영학 회계사도 배임 공범으로 봤다는 점 정도가 나아간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하고 이 대장동 3인방이 몸통이란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윗선이 얼마나 가냐는 게 나온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연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또 황무성 전 성남도공 초대 사장의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치는 건 욕심이죠. 이렇게 한 것은. 아니. 욕심을 너무 부리세요. 네, 황 전 사장은 사퇴 압력 배후 인물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등을 공개적으로 지목했지만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도 굉장히 무성했었잖아요. 이것도 뭐 별 볼 일 없게 된 겁니까? 네, 검찰은 지난 17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네. 아직도 곽 의원을 불러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 각종 특혜를 주고 김만배 씨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나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규명해야 하지만 조사는 아직 한 발도 못 나간 상태입니다. 아유. 여기에 최근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수사팀의 주임 부장검사가 경질되는 등 분위기도 뒤숭숭해 수사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러 명이 뭐 또 돈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욱 변호사 등이 받았다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거는 그럼 수사를 안 합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밝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업 분양을 대행한 업체 대표 이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남 변호사에게 43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그런데 돈을 건넨 시기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이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운동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43억 원 관련 내용은 수사 초기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뒤늦게 자금을 추적하고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캐물었지만 해당 수사도 진척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억 원이 2번이나 등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척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러니까 정치권에서 계속 특검 도입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검찰의 대장동 3인방 기소에 대해 이재명 후보 방탄 수사이자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윗선의 실체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을 밝히려면 정답은 특검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혹평을 내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나 매우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십성 기사거리에 해당되는 확인할 수 없는 검찰발 정보들이 마녀 사냥하듯이 많이 유통된 게 사실입니다. 이 후보는 거듭 조건 없는 특검에 동의한다면서도 특검에는 윤석열 후보의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여야 모두 복잡한 수싸움이 예상되면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국민이 만족하고 이해할 만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범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12차례나 경찰과 통화를 했지만 참극을 당했죠. 경찰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 어젯밤 경찰 조사 도중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영장 실질 심사에 정상적으로 출석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반성한다는 생각 안 하세요?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서울의 한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미리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A씨의 계획된 범행이었는지 살해 동기는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살인사건을 제대로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6월 스토킹 피해를 처음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엔 스토킹 처벌법이 없어 경찰이 경고 조치에 그쳤습니다. 지난 7일 두 번째 신고 뒤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경찰과 12차례 통화를 했지만 참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등 수뇌부는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TF를 만들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개인 불당을 운영하는 승려가 이웃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연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러 온 인근 주민이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가구 남짓되는 경남 합천의 작은 시골 마을. 이 마을에 있는 불당 앞에는 혈흔이 남아있고 이를 닦았던 붕대가 방치돼 있습니다. 어제 오후 이 불당의 성녀가 둔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당에서는 녹음된 연불 소리를 확성기를 통해 내보냈는데 옆집 주민이 찾아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돌과 방망이로 공격한 겁니다. 가해자인 개인 불당과 이웃인 피해자의 집은 이처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연불 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주민들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제대로 하소연도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사고를 낼 거라고 걱정은 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정진한다는 스님 이런 터무니없는 사태를 벌였는가 싶어서 좀 황당합니다. 불당에는 찾아오는 신도도 없었고 범행을 저지른 승려는 승복을 입고 다녔지만 성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이 이 불하게 살면 인사도 안 하고 처음만 막 욕설을 하고 말이지 보통 사람과 틀려. 무섭더라고. 경찰은 이 성녀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술자리가 많아진 탓일까요? 늦은 시간에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운전이 아니니 괜찮겠지 하실 수도 있지만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위험한 운전이라 자동차 운전과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단속 현장을 김태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의 한 거리. 귀가를 서두르는 행인들이 킥보드 운전대를 잡습니다. 문제는 안전입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음주 상태로 킥보드에 오르기도 합니다. 술 드셨죠 지금? 술 냄새가 엄청나. 신분증을 주세요, 면허증을. 킥보드를 운전할 땐 면허가 필수인데도 음주운전도 모자라 무면허 운전까지 적발됩니다. 면허가 없기 때문에 취소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 단속 수치는 지금 취소 수치에 한참 넘어 오버했어요 지금. 술을 마셔도 면허가 없어도 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킥보드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잘 몰랐어요. 무조건 몰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면 최대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8%가 넘으면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면허가 취소됩니다. 킥보드 사고와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킥보드가 자동차 운전보다 덜 위험하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조향 능력이 떨어지는 등 그 위험성이 더욱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왜 단속을 당하는지 항의하실 때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 킥보드 음주운전이 거리의 행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짱으로 불리던 고교생들이 한밤중에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안동과 예천 지역 고3 학생들이었는데 어느 쪽이 더 센지 붙어보자고 했다네요. 더 기가 찬 건 싸움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말리기는커녕 부추겼다는 겁니다.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2시쯤 한 주차장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10여 명의 학생들이 주먹을 날리며 뒤엉켜 싸웁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상대방을 발로 차기도 하고 넘어져부터 싸우다 그치기를 반복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깁니다. 패싸움을 주도한 남자들은 고교생 8명인데 이들은 각각 안동과 예천 지역 고3 학생들입니다. 싸운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알고 지낸 애들인데 친구 생일을 짓다가 야 안동이 생일 예천이 생일 붙자 이래가지고 이들은 4대4로 붙는 조건으로 마치 이종 격투기처럼 2분가량 싸웠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화해하고 합의했지만 경찰은 폭행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보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이 김치의 날이라고 하던데 그래서인가요? 김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 붙었네요? 네, 11월 22일 바로 오늘은 김치의 날입니다. 김치의 날을 맞아서 한 업체가 메타버스 플랫폼에 넷플릭스 화제작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김치 게임을 선보였습니다. 바위는 무, 가위는 배추 이런 식으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룰을 적용한 건데요.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배우 이지훈 씨를 가장 많이 이긴 사람에게는 상금 456만 원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와우. 전 세계에 김치를 우리나라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지금 현재 6개월 전부터 중국이 김치가 자기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즘 핫한 메타버스에다가 오징어 게임에다가 또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까지 잘 버무려 넣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음 키워드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런 도둑도 있습니까? 네, 바로 명품 도둑대인데요. 네.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뭐 도둑대면 사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도둑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 다니며 백화점과 명품 매장을 약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옷을 뭉탱이로 갖고 뛰어나옵니다. 또 경찰들이 백화점 밖에 있는 차로 달려가 진압을 하는데요. 도둑들이 매장에서 명품을 훔쳐 나오는 모습인데 이들은 미리 밖에 대기시켜 놓은 차량들에 나눠 타고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파악된 바로는 약 8명도 넘는 인원이라고 합니다. 차량들도 25대 정도가 동원됐는데 경찰차와 엉키면서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저런 일이 미국 대도시에서 벌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하루 전에도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위치한 루이비통과 버버리와 같은 명품 매장이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인 절도라면서도 이들이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정보가 있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약속된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안에 약속된 행동을 하고 흩어지는 플래시몹 강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거기다가 플래시몹 스타일이면은 다 못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고, 다음 볼게요. 어디 얘기입니까? 네, 여기는 이제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 국가 얘긴데요. 네. 엘살바도르가 또 한 번 파격적인 구상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9월에 엘살바도르는 부켈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속에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와 함께 법정 통화로 채택한 바 있었죠. 네네. 이번에는 세계 첫 비트코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힌 겁니다. 비트코인 도시요?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네, 저도 영화 속에서 이제 한 장면처럼 막연하게 그려지는데요. 네. 주목할 점은 세금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10%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재산세나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이곳에 투자하고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가라며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위치는 남부 태평양 연안의 콘차과 화산 인근인데 화산 지열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고 코인 채굴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채굴이 우리로 치면은 한국은행 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가는 불안전성 때문에 참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마찬가지로 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산타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네요. 그런데 흑인이라고요? 네, 이제 미국 디즈니랜드에 66년 만에 첫 흑인 산타클로스가 등장했다는 내용이 SNS에 올라와 화제입니다. 네. 그동안 산타클로스는 매번 백인으로 그려져 왔었죠. 이번에는 코수염 분장에 빨간 옷과 모자를 착용한 흑인 산타클로스가 퍼레이드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디즈니 측 대변인은 이번 산타클로스를 통해 우리 주변 공동체의 다양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짜 흰 얼굴에 흰 수염 산타 이미지가 참 강했었나 봐요. 그냥 저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그리고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것도 크리스마스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네, 이번에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가 열렸는데 SUV 차량이 시민들을 향해 돌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도로 위에 일렬로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붉은색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이 차량은 시민 20명 이상을 접촉고 일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축제 현장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테러입니까? 사고입니까? 네, 경찰이 일단 운전자와 사고 차량은 확보했습니다만 아직 사고 원인과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량이 행사를 위한 바리케이드를 뚫고 인파를 덮친 것을 보면 고의적인 사고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꽤 있어요. 다들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골프 얘기인데 황제라고 했으니까 타이거 우즈입니까? 네, 맞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필드 복귀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SNS에 아이언샷을 하는 2초짜리 짧은 영상과 함께 나아지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즈가 클럽을 잡고 스윙을 하는 영상이 공개된 건 올해 2월 교통사고 이후 처음입니다. 사고 난 후에 과연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영상 보니까 거의 완벽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사고 당시에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었는데 영상을 보면 압박 밴드만 착용했을 뿐 보조 장치는 없습니다. 또 과거 풀스윙 영상으로 또 비교해보면 이번 영상은 스윙이 딱 한 번이긴 하지만 꽤 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네. 그의 재기를 바라는 많은 골프 팬들을 열광케 한 영상이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그래도 우울하거나 지금 희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보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초리 맞을 준비가 돼 있다. 대장동 의혹으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을 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당내 불만 때문일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렇게 말하며 곧 선대위 구성을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캠프 인사들이 구시대적 인물이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새롭게 주재한 선대위 회의에서는 당 지도부가 아닌 취업준비생과 워킹맘 등 청년 4명이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청년들의 좌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비리 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은 반성과 민생 실용 개혁에 초점을 맞춰 기민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고 기자들과 만나서는 조만간 선대위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의 의원님들께서 어제 이제 그런 결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답을 드리겠다 이렇게. 송영길 당대표는 4050 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민주당은 후보와 선대위원장이 50대라며 윤석열 캠프를 저격했습니다. 야당은 이미 한번 은퇴하셨던 분들이 어르신들이 3분이 모였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쇄신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인재 영입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대위 주요 인선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하루 이틀 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는데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해 이상 기류도 감지됩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뜻이 안 맞았던 사람도 품는 당 중심의 통합선대위를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윤한홍 전략기획부총장 등 선대위 핵심 인선도 의결했는데 정작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 조금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그거는 본인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시면은 그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윤 후보는 잘 모르겠다, 취재를 해보라며 불편한 감정을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임태희, 정태근 전 의원과 회의를 했는데 윤 후보가 어제 김종인, 김병준 전 위원장 합류를 확정 발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겠다. 정 전 의원도 금방 합류할 것 같지 않다고 밝혔고 김 전 위원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요. 선대위 구성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던 4선 나경원 전 의원과 3선의 김태호 의원은 백의종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6주기 추모식에 여야 대선주자 5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김 전 대통령의 생전 업적과 발언을 인용하며 자신이 그 통합과 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6주기 추모식에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후보들은 김 전 대통령의 업적과 발언을 추억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선대위 개편 내용을 겪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사가 만사란 발언을 인용하며 사람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 나라 전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통합 정신을 거론하며 거대 양당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서로 정권을 바꿔가면서 전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는 이 악순환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의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 기록을 언급하며 시대교체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금융실명제 등의 업적을 말하며 기득권 깨기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도서관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단식 투쟁을 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낸 친필 편지와 성명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박자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국민과의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 오늘 하루 종일 청와대와 야당이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어제 진행됐던 맥락을 보면 문 대통령은 G7을 확대할 경우 가장 먼저 한국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자부심을 갖자고 호소했는데요. 이게 자화자찬 논란으로 커지고 또 야당의 공세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자화자찬이다. 또 국민들 삶이 이리 어려운데 뭐 무슨 소리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비판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잘했다. 뭐 우리가 세계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으니까 자부심을 가져달라. 이런 뭐 자화자찬의 말씀들도 너무 도배가 된 것 같아서. 네, 이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근거를 갖고 비판하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의 언급 중 사실이 왜곡됐거나 과장됐을 때 반박하라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폄훼한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뜻이죠. 사실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라. 그리고 청와대는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각본 없는 대화라고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에는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어제 생방송을 진행한 KBS의 노조 측이 오늘 한 대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대본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청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 민감한 질문을 지었다는 의혹까지 번졌는데 대본에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의사가 있냐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질문 변경 가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질문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었고 답변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건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걸 아마 시청하고 계신 국민들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저기 써 있는 것과 실제로 방송에 나간 부분 일치하는 거는 그냥 우연이었다. 이 얘기군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또 눈물을 보였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며칠 전 충청권 시장을 돌며 만난 한 상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보시겠습니다. 95세씩이나 되는 어르신이 그 물건 조금 팔아보겠다고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네, 이외에도 엊그제 충남 화지시장에서 2번, 또 어제 대전 현충원 참배 일정에선 부인과 1번, 사흘 동안 총 4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소 세고 강인한 느낌의 이 후보가 서민과 공감하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려 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일에 처했다고 하던데 그건 뭡니까? 네, 한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윤 후보가 오늘 아침 한 언론사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했는데 준비된 프롬프터가 작동하지 않아서 2분가량 침묵을 지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관련 영상을 삭제했는데 인터넷상에 관련 영상이 돌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주최 측 스텝 실수로 확인됐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은 오늘 오후에 우리는 프롬프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견제구까지 날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이제 준비를 했다가 저런 일이 생기면 누구나 당황할 수는 있죠. 어쨌든 대선 후보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좀 알려주세요. 박빙으로 나오던데요? 네, 초박빙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난주 크게 벌어졌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지지율이 이번에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가 40.0%, 이 후보가 39.5%였고 전주 대비 윤 후보가 5.6% 하락하고 이 후보는 7.1% 오르면서 격차가 13.2%에서 0.5%로 좁혀졌습니다. 네. 일각에선 2주 동안 컨벤션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꺼졌다. 또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시작됐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여론조사도 지켜보면서 최종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며칠 만에 10% 이상 차이 나던 게 또 이렇게 박빙으로 바뀌기도 하고. 어쨌든 말씀대로 추이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자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법을 논의 중인 국회 국토위는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은 끝에 3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까지 나서서 막는 자가 공범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속칭 이재명 방지법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백일종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발언하는 것을 사과했던 이재명 후보. 오늘은 SNS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는 나흘 전과 마찬가지로 여야가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30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예정보다 1시간 반 늦게 시작한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발이익의 민간 집중을 비판하지 않았냐며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지만 정말 쟁점이 없는 그런 법안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시고 국민의힘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며 예산 심의부터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왜 예산 심의 안 하고 법안과 연계하는지 사건이 생겼으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한 다음에 사후 방지를 해야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부정이익에 대해 조사하자는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도 꺼내들었는데 이 후보가 민간의 이익 확보를 지시했다는 제보까지 언급되자 고성이 오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이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겠나, 민간의 수익을 더 줘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민간의 개발 이익을 더 주도록 해라라고 어떻게 지시했다는 것인지 자신 있으면 기자회견에 가서 발언하세요. 민주당은 다음 달 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 당분간 충돌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곰 사육 농장에서 반달 가슴곰 5마리가 탈출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아직도 2마리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은 이전에도 곰이 탈출하고 곰을 밀도축해 농장주가 지금 구속 상태. 곰 사육장 관련 단체에서 먹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곰 16마리가 살고 있는 사육 농장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이곳에서 반달 가슴곰이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탈출한 곰을 목격한 주민이 신고한 건데 5마리가 우리를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제 뒤편으로 보이는 곳이 곰들이 사육되던 우리입니다. 탈출한 곰 5마리 가운데 2마리는 우리 근처에서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한 마리는 2시간여 만에 사살됐고 나머지 2마리는 수색 중입니다. 용천 초등학교 그쪽에서 신고가 됐다고 하니까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하는 범위. 곰 탈출 소식에 시민들은 긴장했습니다. 불안하죠. 아이들이 학교 근처라 산이 연결돼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농장에선 지난 7월에도 한 마리가 탈출했습니다. 당시 농장주는 곰을 불법 도축한 사실을 숨기려고 한 마리가 아닌 2마리가 탈출했다고 신고했다 구속됐습니다. 지금은 관련 기관에서 먹이를 주고 있는데 곰과 사람 모두를 위해 보금자리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포기를 받고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좀 있으면 애들은 죽을 거예요. 또 아이들이 갈 곳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언제까지 밥만 줄 수는 없고.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곰을 탈출시키려는 목적으로 잠금 장치를 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경찰이 지난 3개월간 마약 집중 단속을 벌여 무려 2,000명에 달하는 마약 사범을 붙잡았습니다. 슬리퍼에 숨겨 몰래 들여오고 직접 대마를 수경 재배까지 하는 등 수법도 다양하고 또 교묘해졌는데 심각한 건 10대 마약 사범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파란 곰돌이 슬리퍼. 안쪽 밑창에 있는 스티로폼을 꺼내 갈라보니 은박지에 꽁꽁 쌓인 필로폰이 등장합니다. 와, 어떡해. 숨기는 걸로 모자라 아예 마약을 재배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타이머 기능을 갖춘 LED 조명에 암막 커튼과 물을 공급하는 펌프까지 설치하는 수경 재배까지 동원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특별 단속을 벌인 경찰은 대마, 필로폰 등 마약 약 60kg을 적발하고 마약 사범 1,956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대에서 30대의 비중은 무려 70%에 달했는데 붙잡힌 10대 청소년은 51명이나 됐습니다.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들을 겨냥한 마약 범죄가 점점 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터넷과 가상자산에 익숙한 세대로 점차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인터넷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한 각종 수사 장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No, I will not sneak out the back door. I will go out the usual way. We all will. 우아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미국인의 큰 사랑을 받았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제클린 여사는 58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63년 11월 22일 남편이 퍼레이드 도중 암살당한 후 위험하니까 비행기 뒷문으로 내리라 하는 참모들의 말에 당당하게 앞으로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역대 영부인들은 청와대 안주인으로 불리며 내조의 여왕으로 그림자 역할에 만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만 유일하게 1세대 여성 운동가로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선 특이하게도 대통령 후보 부인들 콕 집어서 말하면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에 대한 관심이 네이버와 구글 등에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높고 대선 후보들이 화끈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대신 상대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에 치중하면서 후보 아내들이 본의 아니게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각 캠프에서는 후보 부인에 대한 호감도가 내년 선거의 캐스팅 보트인 MZ세대, 2030 세대와 여성, 중도 표심을 끌어올 핵심 열세라고 판단할 정도죠.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2002년 4월 열린민주당 대선 경선 연설에서 노무현 후보는 장인의 과거 좌익 활동 이력이 이슈가 되자 이렇게 받아치며 판세를 뒤집습니다. 1990년대 빌 클린턴 후보는 아내 힐러리를 언급하며 나를 찍으면 힐러리라는 유능한 사람을 더 얻게 된다는 연설로 여성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죠. 그러고 보면 대통령 후보의 아내는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주연에 필적하는 배우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21세기는 다양성의 시대이고 거기에 맞춰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도 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선거 전략에 따른 보여주기식 모습은 금방 알아챕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그럼에도 국민에게 인정받을 만한 인물이 아쉬울 뿐입니다. 김조아의 그런데 오늘은 대통령 배우자의 조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이지만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MBN이 내일 종편 10주년, 개국 27주년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패권을 쥘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앱을 통해 자율주행 드론을 예약하고 도심 속 공항에서 출발합니다. 서울 상암동에서 삼성동까지 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드론을 이용한 도심형 항공교통, UAM은 2025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UAM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 물류 등 미래 모빌리티는 이미 우리의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는데요. 새로운 돌파구로서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스마트 모빌리티 운영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종편 10주년, 개국 27주년에 맞춰 열리는 MBN 개국 보고대회에선 스마트 모빌리티가 만드는 미래혁명을 집중 조망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미래 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교통기술들이 등장을 하면서 얘네들을 잘 통합하고 융합하고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더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MBN과 서울시, 서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보고대회는 내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와 네이버 TV로 생중계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미국 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고진영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고진영은 이번 시즌 5승으로 다승왕에 오르면서 올 시즌 상금왕과 올해 선수 부문까지 석권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대회 최종일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와 함께 챔피언조로 출발한 고진영은 전반에만 무려 6개의 버디를 낚았습니다. 후반 들어서도 11번 홀에서 긴 거리 버디 퍼트에 성공해 갤러리의 환호와 박수를 이끌어낸 데 이어 13번 홀에서 2.5m 버디 퍼트를 17번 홀에서도 버디를 추가하는 버디쇼를 펼쳤습니다. 18번 홀에서 우승을 확정하는 퍼트를 넣은 고진영은 손목 부상 속에서 거둔 시즌 5번째 우승에 감격한 모습이었습니다. It can't believe I'm win again for this tournament in 2 years in a row, and yeah, I was really happy. LPGA 투어에서 2007년 5초와 이후 14년 만에 시즌 상금 350만 달러를 넘긴 고진영은 한국 선수 최초로 3년 연속 상금왕에 올랐습니다. 2019년 이후 2년 만에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는데 한국인 첫 올해의 선수 2회 수상입니다. 고진영은 한 해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CME 글로벌 에이스에서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절기의 소설이었던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들며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밤사이에는 서쪽 내륙을 따라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들도 밤부터 기온이 낮아지면서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는데요. 내일 전북 동부에는 최고 10cm의 대설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 안성과 평택, 충남 북부 내륙, 충북 중부, 제주 산지로는 최대 7cm의 눈이 내일까지 예상되면서 이들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도 발효됐습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과 영남 동부를 따라서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 예상되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 오늘보다 7도에서 10도 이상 기온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내일 한낮에 서울 3도를 머물면서 오늘보다 기온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호남을 따라서는 많은 눈이 내리겠고 서해안을 따라서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 지역만 내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눈은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 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